너 같은 애가 유산을 가져간다고? 아버지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평생 사람 취급도 안 하다니 돈 얘기 나오니까 이제 와서 가재기래요? 유산 포기각서에 당장 서명해. 너 같은 애가 받는 건 말이 안 돼. 뭐? 내가 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저는 그때를 떠올립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저는 가족 사진에 늘 구석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 강도윤은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건설 회사를 운영하셨고 부동산과 주식으로 수백억 원대 재산을 일구신 분이었어요. 큰형 강태식은 아버지 회사의 전무로 일했고 둘째 형 강영철은 계열사 대표였습니다. 형들은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고급 아파트에 살았으며 외제차를 몰았어요. 그런데 저는 달랐습니다. 명절 때 가족이 모이면 큰 테이블에는 형들과 형수들이 앉았고 저는 작은 테이블 구석에 혼자 앉았어요.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처럼요. 큰형수가 턱으로 저를 가리키며 거기서 밥을 먹으라고 했고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형들은 회사 이야기를 나눴고 형수들은 해외여행과 명품 가방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저 밥만 먹었습니다. 대화에 끼어들 틈도 없었고 끼어들 용기도 없었어요. 큰형이 아버지께 내년 호텔 프로젝트에 대해 물었고 아버지는 큰형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형에게는 계열사 확장건을 계속 추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형들에게만 일을 맡기셨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요. 식사가 끝나고 형들은 아버지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회사 이야기를 더 나누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형수들이 설거지를 시켰거든요. 그릇을 가져다 주고 물컵을 채우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 그게 제 몫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큰형이 저를 불렀습니다. 요새 뭐하고 지내냐고 물었고 저는 일용직 일을 한다고 대답했어요. 큰형은 혀를 차며 아버지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강 회장 막내 아들이 일용직이라니 앞으로 명절 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알겠다고 했어요. 주차장에서 낡은 경차에 올라타려는데 옆으로 큰형의 수입차가 지나갔습니다. 형수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조카가 타고 있었어요. 저를 보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왜 나만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버지는 형들만 데리고 가셨어요.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내년에 가면 된다고 하셨지만 내년에도 저는 혼자 갔어요. 아버지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 큰형은 강남의 유명한 학교로 전학을 갔고 둘째 형은 비싼 과외를 받았습니다. 저는 동네 학교를 졸업하고 공업고등학교로 진학했어요. 아버지는 공부 머리가 없으니까 기술이나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공장에 취직했어요. 형들은 대학에 갔지만 저는 학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대주지 않으셨으니까요. 25살 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공장 동료였어요. 착한 사람이었고 저를 좋아해 줬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큰형부터 시켜야 한다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식탁 위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결혼은 못했어요. 그 여자는 1년 뒤에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큰형은 30에 결혼했습니다.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친척 테이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주례 말씀이 끝나고 아버지가 축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큰아들 태식이가 좋은 날을 맞이했다며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손을 모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둘째 형도 2년 뒤에 결혼했습니다. 역시 호텔 결혼식이었고 아버지는 또 축사를 하셨어요. 그날도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35이 되어서야 저도 결혼했습니다. 아버지의 허락 없이요. 작은 예식장에서 했고 하객은 20명도 안 됐어요. 아버지와 형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축의금도 없었어요. 결혼 생활은 3년을 못 갔습니다. 아내는 떠났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아내가 떠나기 전날 밤 제 가족은 저한테 관심도 없다며 그런 집안에서 뭘 기대하냐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40대부터는 일용직 일을 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았고 새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고 경비일도 했어요. 형들은 잘 나갔습니다. 큰형은 아파트를 여러 채 샀고 외제차를 몰았어요. 둘째 형은 고급 주택에 살았고 자식들을 유학 보냈습니다. 조카들은 모두 좋은 대학에 갔고 좋은 직장에 다녔어요. 저는 여전히 일용직이었습니다. 60이 넘어서는 형들과의 연락도 거의 끊어졌어요. 명절에도 부르지 않았고 저도 가지 않았습니다. 가봤자 무시당할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시니 지금 병원으로 오라는 말이었어요. 전화를 받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형들이 서 있었어요. 큰형이 늦었다고 차갑게 말했고 저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큰형은 아버지가 저를 보자고 하셔서 불렀다며 안 그러면 안 불렀을 거라고 했어요. 형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방해꾼이라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고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곁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어요. 아버지를 불렀고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저를 봤어요. 입술이 움직이며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평생 저를 밀어내셨던 아버지가 미안하다니요. 아버지는 자신이 잘못했다며 저한테 너무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지 않다며 자신은 나쁜 아버지였다고 하셨습니다. 눈물이 아버지 눈가에 맺혔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지만 숨이 가빠지셨어요. 의료진이 달려왔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형들이 저를 봤어요. 큰형이 뭐라고 하시던 거냐고 물었고 저는 그냥 미안하다고 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큰형은 코웃음을 치며 괜히 감상에 젖으셨나 보다고 나이 들면 그러시는 거라고 했어요. 둘째 형도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눈빛이, 그 떨리는 목소리가 단순히 감상이 아니었다는 걸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평생 숨겨온 무언가가요.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불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일주일을 더 버티셨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어요. 90세가 넘은 나이에 그것도 안말기 상태에서 이렇게 오래 버티는 건 흔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형들은 교대로 병실을 지켰어요. 저도 가끔 병원에 갔지만 형들이 있을 때는 눈치가 보여서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큰형수가 여기는 자기들이 지킬 테니까 가보라고 했고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친절한 말투였지만 내용은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이틀 뒤
간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분께서 강문수 씨를 찾으신다며 지금 올 수 있냐고 물었어요. 계속 제 이름을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갔어요. 중환자실 앞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들은 집에 가셨나 봐요. 안으로 들어가자 아버지가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손을 들어 올리셨어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이름을 부르시며 왔냐고 하셨어요. 불편하신 곳은 없냐고 물었더니 괜찮다며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누구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지만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을 부를까 여쭤봤지만 괜찮다며 그냥 조금 쉬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서재 책장 뒤에 금고가 있다고 하셨어요.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편지가 있으니 읽어보라고 모든 게 거기 적혀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지만 아버지는 형들한테는 말하지 말라며 저만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형들한테는 말하면 안 되냐고 물었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눈을 감으셨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드신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와 복도 벤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금고와 편지라니 무슨 말씀이셨을까요? 그리고 왜 형들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형이었어요. 지금 병원이냐고 물었고 아버지가 부르셔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큰형은 왜 거기 있냐며 누가 오라고 했냐고 따졌어요. 아버지가 얼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왔다고 하자 큰형은 혀를 차며 괜히 오게 하네. 자기들이 있는데 뭐하러 오냐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라고 내일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생각했어요. 아버지 말씀의 의미가 뭔지요. 제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다는 말. 저는 강문수입니다. 강도윤 회장의 셋째 아들이고요. 그게 아니라는 건가요? 다음 날 새벽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어요. 환자분이 위급하니 빨리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옷을 급하게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에 형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둘째 형이 저를 보며 아버지가 지금 안에 계신다고 했고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유가족이냐고 물었고 큰형이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의사는 환자분께서 방금 돌아가셨다며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임종을 지킬 수 있냐는 물음에 형들이 안으로 들어갔고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고 산소호흡기는 꺼져 있었어요. 가슴도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큰형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째 형은 눈물을 흘렸어요. 큰형의 목소리가 떨리며 편히 가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이미 차가워진 손이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고 중얼거렸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대답하실 수 없게 되셨어요.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업가들, 정치인들, 지역 유지들이 모두 왔어요. 아버지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조문객들 뒤에서 절을 받았어요. 큰형과 둘째 형이 앞에서 주요 조문객들을 맞이했고 저는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고인께서 큰 업적을 남기셨다는 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저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장례 이틀째 되던 날 큰형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서재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저도 오라고 했어요.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는 2층에 있었어요. 큰 방이었고 책이 가득했습니다. 큰형이 책들 정리하고 서류함도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책장 쪽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책장 뒤에 금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책장을 살펴봤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옆면을 만져보니 틈이 있었어요. 살짝 밀자 책장이 옆으로 움직였습니다. 뒤에 작은 문이 나타났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큰형이 뭐 하냐고 물었고 책장이 좀 삐걱거린다고 대답했습니다. 큰형은 그냥 놔두라며 나중에 업자 부르면 된다고 했어요. 책장을 다시 제자리로 밀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형들이 먼저 나갔어요. 우리 먼저 갈 테니 정리 끝나면 문 잠그고 나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다시 책장으로 갔습니다. 옆으로 밀고 뒤쪽 문을 열었어요. 금고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제 생일이었습니다. 삐 소리가 나며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꺼내서 봤습니다. 겉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문수에게 아버지가.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까 말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언장 공개 날 모든 게 뒤집혔다. 편지는 짧았지만 그 내용은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쓰셨어요.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자신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미안하다고, 평생 저를 밀어냈던 것과 형들처럼 대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요. 하지만 제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유언 집행 후에 전달될 2번째 편지에 적어두었다고 했어요. 변호사가 저에게 전달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씀과 함께 제가 받게 될 유산을 잘 지키라고, 그것이 아버지가 저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인가요? 어디서 온 건가요? 왜 강씨 집안에 있는 건가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금고를 닫고 책장을 제자리로 밀었습니다. 서재를 나와 집을 나섰어요.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어요. 편지에 유산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받게 될 유산이라고요. 지금까지 아버지는 제게 아무것도 주신 적이 없었어요. 학비도 결혼 자금도 아무것도요. 그런데 유산을 남기신다고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가족들이 모였어요. 변호사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집행인이었어요. 유언장 공개를 하겠다며 가족분들만 자리하라고 했습니다. 장례식장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큰형, 둘째형, 형수들, 그리고 저까지 모두 6명이었어요.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이며 공증을 받았고 법적 효력이 있다고 했어요. 봉투를 뜯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읽기 시작했어요. 장남 강태식에게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일체와 현금 20억 원을 상속한다고 했습니다. 큰형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20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으니까요. 차남 강영철에게는
용인 소재 토지 300평과 현금 20억 원을 상속한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둘째 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삼남 강문수에게는 이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본가 주택, 강도윤 건설 주식 60%, 모든 부동산 및 금융자산, 그리고 개인 계좌 전액을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간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변호사도 형들도 저도요. 큰형이 먼저 입을 열어 다시 읽어달라고 했고 변호사는 같은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둘째 형이 그게 얼마나 되냐고 물었고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내며 대략 추산하면 500억 원 이상이라고 대답했어요. 큰형수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된다며 왜 문수 씨한테 그렇게 많이 주냐고 소리쳤어요. 변호사는 유언장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큰형수는 아버님이 정신이 온전하셨냐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따졌습니다. 둘째 형수도 얼굴이 붉어지며 그동안 회사 일도 안 하고 가족 모임에도 안 나오던 사람한테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거들었어요. 큰형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고 물었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큰형은 거짓말하지 말라며 병원에서 따로 만났잖냐고 따졌어요. 진짜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했지만 큰형은 그럼 이게 뭐냐며 왜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많이 주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편지에서 유산을 준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많을 줄은요. 변호사가 손을 들며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유언장은 고인의 최종 의사이며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큰형수는 이건 무효라며 아버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을 때 쓰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이 2년 전에 작성되었고 당시 정신 감정도 받으셨으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답했어요. 둘째 형이 말도 안 된다고 중얼거렸고 큰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보고 나 좀 보자며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서 큰형이 저를 밀쳤습니다. 제가 아버지 꼬드긴 거 맞냐고 따졌고 저는 진짜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설명해 보라며 왜 저한테만 그렇게 많이 주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도 모른다고 했지만 큰형은 모른다고 500억을 받는데 모른다고 비웃었어요. 큰형은 제 같은 놈이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냐며 평생 빌부터 살던 주제에 무슨 자격이냐고 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정말 모른다고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큰형은 닥치라며 그 돈 받으면 안 된다고 유언 무효 소송을 걸 거라고 했어요. 저보고 각오하라고 이렇게는 안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갔어요. 둘째 형도 저를 쳐다보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형수들은 저를 지나가며 독한 눈빛을 보냈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고인께서 저에게 전달하라고 하신 편지가 하나 더 있다며 봉투를 건넸어요. 이건 저만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침대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나왔어요. 긴 편지였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왜 평생 천대받았는지, 그리고 왜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유산을 남기셨는지요. 왜제야? 왜 하필 저 인간이야? 편지는 10장이 넘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읽었다면 이미 알았을 거라고, 제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제 진실을 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65년 전 아버지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큰형 태식이, 둘째형 영철이, 그리고 막내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다고 해요. 심장병이 있었고 의사는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어요. 셋째 아들을 잃을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결정하셨답니다. 민수가 죽으면 대체할 아이를 미리 준비하기로요. 저는 그렇게 강씨 집안에 왔습니다. 입양이었어요. 민수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를 찾았고 저를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요. 민수가 살아남은 거였습니다. 5살이 되자 민수의 심장병이 호전됐답니다. 의사도 놀랄 만큼 건강해졌다고요. 그때 아버지는 고민에 빠지셨답니다. 이미 집에는 2명의 막내가 있었어요. 민수와 저. 아버지는 선택해야 했고 친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입양하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다시 돌려보낼 수도 없었답니다. 이미 가족처럼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정하셨어요. 저를 가족으로 키우되 민수와는 다르게 대하기로요. 민수는 셋째 아들로, 저는 그저 있는 아이로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민수는 20살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순간적인 사고였고 막을 수 없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너무 괴로우셨답니다. 살리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결국 잃었으니까요. 그리고 깨달으셨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요. 민수를 살리려고 저를 희생시켰다는 것을, 저는 아무 죄도 없는데 평생 차별받으며 살았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은 나쁜 아버지였다고요. 그래서 이 유산을 남긴다고 하셨어요. 형들에게는 적당히 주고 대부분을 저에게 준다고요. 이것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라고 하셨습니다. 형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했어요. 교육도, 사업 기회도, 사랑도요.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요. 이제라도 받으라고, 당당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강문수라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요. 혈연은 아니지만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요. 용서해 달라고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끔 그 이름을 부르시다가 울먹이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민수 하시며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대체품이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아이를 대신하기 위해 데려온 백업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아이가 살아남았고 저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도 없었으니 그냥 집안 구석에 두었던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의 의문이 풀렸습니다. 왜 저만 차별받았는지, 왜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는지요. 저는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며칠 뒤 큰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으로 오라고 가족회의를 한다고 했어요. 본가로 갔습니다. 큰 저택이었어요. 지금은 제 소유였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형들과 형수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앉으라는 말에 소파에 앉았어요. 큰형수가 솔직히 말하라며 아버님 꼬드긴 거 맞냐고 따졌습니다. 아니라고 했지만 큰형수는 그런 말이 되냐며 평생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한테 갑자기 500억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쳤어요. 둘째 형이 팔짱을 끼고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유산을 나눠 갖자고요.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저한테 500억은 과하다며 혼자 뭐 하려고 그러냐고 자기들한테 절반만 달라고 했어요. 아버지 유언이라고 하자
둘째 형은 유언이 뭐가 중요하냐며 우리는 가족이잖냐고 했습니다. 큰형이 끼어들어 제가 그 돈 받으면 감당 못한다고, 사업도 모르잖냐고, 회사 경영은 어떻게 할 거냐고 따졌어요. 배우면 된다고 했더니 큰형이 비웃었습니다. 평생 일용직 하던 놈이 갑자기 회사 경영을 한다고, 웃기지 말라고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했지만 큰형은 뭐가 어떠냐며 소리를 높였어요. 제 같은 놈이 아버지 회사를 말아먹을 거라고, 그럼 직원들은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큰형은 저한테 최선이 뭐가 있냐고 비웃었어요. 형수들도 거들었습니다. 현실을 보라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자기들한테 넘기면 잘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거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고요. 큰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둘째 형이 제 팔을 잡았어요. 앉으라고, 대화 안 끝났다고요. 팔을 놔달라고 했지만 둘째 형은 자기들이 하자는 대로 안 하면 후회할 거라고 했습니다. 협박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협박이 아니라 충고라고, 혼자서는 못 버틴다고 했어요. 팔을 뿌리치고 일어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버지 유언대로 하겠다고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뒤에서 큰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자기들도 방법이 있다고요.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형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알고 있었어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500억이라는 돈 앞에서 형제애 같은 건 사라진 거였어요. 아니, 애초에 형제애 같은 게 있었나 싶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김정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강태식 씨로부터 의뢰를 받았다며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인께서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신 감정을 받으셨다고 하자 그것도 검토 대상이라며 일주일 내로 소장이 접수될 예정이니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권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소송까지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들은 진심이었어요. 제게서 유산을 빼앗으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 왜 저한테 이런 걸 남기신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어요. 당당하게 살아라. 그래요. 당당하게 살아야겠습니다. 더 이상 구석에 숨어 사는 강문수가 아니라 떳떳하게 제 몫을 지키는 부자가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무시당했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님이셨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이제는 돈이 있었으니까요. 변호사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하다고, 정신 감정도 받으셨고 공증도 됐으니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상대 측에서 여러 방법을 동원할 테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산 집행은 소송 때문에 보류됐어요. 회사 지분도 부동산도 현금도 모두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 형들은 회사를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큰형은 임시 대표이사가 됐고 둘째 형은 이사회를 장악했습니다. 이사회에서 큰형이 말했어요. 제가 회사 경영 경험이 없으니 자기들이 대신하겠다고요. 저도 이사회에 참석했지만 발언권은 없었습니다. 지분은 제 것이었지만 아직 정식으로 이전되지 않았으니까요. 큰형이 비웃듯이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둘째 형을 마주쳤습니다. 아직도 버틸 거냐고 물었고 제 권리를 찾는 것뿐이라고 대답했어요. 둘째 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한테 무슨 권리가 있냐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권리라고 하자 둘째 형은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웃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저는 주운 애라고 길에서 주워온 애라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도 아셨냐고 물었더니 당연하다고 했어요. 자기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요. 언제부터냐고 물었더니 처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평생 알고 계셨다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며 그래서 저를 그렇게 대한 거라고 했어요. 저는 자기들 가족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자 둘째 형은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했습니다. 이미 데려왔는데 돌려보낼 수도 없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제 어깨를 툭 치며 분수를 알라고 평생 거저 먹고 살았으니 이제 와서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혼자 복도에 서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입양하라는 걸요. 그래서 평생 저를 그렇게 대했던 거예요. 며칠 뒤 지역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강도윤 회장 유언 둘러싼 형제 갈등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는 제게 불리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강문수 씨는 평생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해 왔다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유산 상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흘린 건지 빤했어요. 인터넷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막내가 아버지 꼬드긴 거 아니냐는 말, 회사 경영도 모르는 사람한테 왜 주냐는 말, 형들이 불쌍하다는 말들이었어요. 여론이 형들 편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었습니다. 인터뷰를 하겠냐고, 아버님과의 관계가 어떠셨냐고, 유산 다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모두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한 달 뒤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형들이 앞쪽에 앉아 있었어요. 형수들도 함께였습니다. 모두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뒤쪽에 혼자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큰형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강문수는 고인과의 관계가 소원했다고 명절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가족 행사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저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원고 측의 일방적인 배제 때문이었다고요. 큰형 측 변호사가 증거가 있냐고 물었고 저희 변호사님이 고인께서 남긴 편지가 있다며 제출했어요. 큰형 측 변호사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편지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희 변호사는 필적 감정을 의뢰했고 고인의 자필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큰형수가 다가왔습니다. 이러다 큰 코 다친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저를 나쁘게 본다고 효자인 형님들한테서 유산을 빼앗으려는 파렴치한으로 본다고 했어요. 제 권리를 찾는 것뿐이라고 하자 큰형수는 저한테 무슨 권리가 있냐며 주운 애잖냐고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큰형수는 왜 조용히 하냐며 사실인데 다들 알아야 한다고 이 사람이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입양하래. 그래서 유산을 더 받은 건가? 이상하긴 했어. 하는 말들이 들렸습니다. 변호사님이 저를 데리고 급하게 자리를 떴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저런 건 재판에 영향 없다고 했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인터넷에는 제가 입양아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강문수는 입양아였다. 친아들도 아닌데 왜 더 많이 받나? 형들이 피해자다 하는 글들이 올라왔어요. 댓글은 더 악랄해졌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끄고 커튼을 쳤어요. 그래도 세상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자가 됐지만 여전히 무시당했습니다. 여전히 투명 인간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욕심쟁이 악인으로 비춰졌으니까요. 아버지, 이게 당신이 원하신 건가요?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 한 통. 재판은 석 달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했어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쓸 당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의료 기록을 제출했고, 제가 아버지를 조종했다는 증인을 세웠습니다. 물론 거짓이었어요. 저희 변호사님도 맞서 싸웠습니다. 아버지의 주치의를 증인으로 세웠고, 아버지가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이 온전했다는 증언을 받았어요. 제가 아버지를 거의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형들 편이었어요. 언론은 계속해서 자극적인 기사를 냈습니다. 일용직 막내의 역전, 효자 형들의 억울함, 입양아의 탐욕, 그런 제목들이었어요. 거리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슈퍼에 가도 버스를 타도 어디를 가도 그랬어요. 어느 날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실로 와달라고요. 급하게 갔더니 변호사님이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상대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쓰신 다른 편지라는 거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제게 유산을 주는 것에 대한 후회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어요. 편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복사본을 건넸어요. 읽어보니 확실히 아버지의 필체 같았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문수에게 너무 많이 준 것 같다는 내용, 형들이 서운해할 거라는 내용,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편지와는 어조가 달랐습니다.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필적 감정을 다시 의뢰하셨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편지는 아버지의 글씨가 맞지만 작성 시기가 유언장보다 훨씬 이전이라는 거였어요. 적어도 5년 전에 쓰인 편지였습니다. 즉,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시기 전에 쓴 글이었어요. 변호사님이 법정에 이 사실을 제출했고 큰형 측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판사도 이 편지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라면을 사서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돌아보니 낯선 남자였습니다. 중년 남자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강문수 씨 맞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자기는 형들의 친구라고 했어요. 할 말이 있다고요. 남자는 형들이 저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돈이 너무 크니까요.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절반만 나눠 가지면 모두가 행복할 거라고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유언대로 하겠다고요. 남자는 한숨을 쉬며 후회할 거라고, 형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집에 들어와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가 몇 통 와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들이었습니다. 열어보니 욕설이었어요. 염치 없는 놈 형들한테 사과해라.
주제를 알아라.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번호에서 문자가 왔어요. 차단하고 또 차단하고 그렇게 1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 붉은 페인트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밤새 한 짓이었어요. 경비원에게 물어봤지만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했지만 그쪽 구역은 사각지대였어요. 페인트를 닦았습니다. 손에 묻어 빨갛게 물들었어요. 물로 씻었지만 물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셨어요.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수사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또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큰형 측에서 새로운 증인을 세웠어요. 아버지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증언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회사에 찾아와 아버지께 돈을 요구했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가본 적도 없었어요. 변호사님이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물었지만 증인은 자기가 직접 봤다고 우겼어요. 저희 변호사님이 그날 제 알리바이를 제출했습니다. 그날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출근 기록이 있었어요. 증인의 증언은 거짓으로 판명됐습니다. 판사가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증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큰형 측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큰형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도 안 포기하냐고요. 이렇게 계속 싸우면 모두 상처만 입는다고 합의하자고요. 형들도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끝까지 갈 거라고 했어요. 저도 끝까지 갈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큰형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할 거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었지만 그냥 걸었어요. 빗속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 대답은 없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 재판이 넉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형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어요. 제가 아버지를 심리적으로 압박했다는 주장, 유 원장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 온갖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다 무너졌어요. 저희 변호사님이 완벽하게 대응하셨거든요. 판사도 점점 형들 측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요양원에 계셨어요. 치매가 심해지셔서 몇 년 전부터 입원해 계셨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도 오시지 못하셨어요. 요양원 3층 2호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다시 불렀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를 봤어요. 하지만 눈빛이 공허했습니다. 누구세요?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저예요. 문수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문수가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옆에 앉았습니다. 강민수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입술을 떨었습니다. 민수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라고, 자기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니라고, 민수는 없다고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왜 없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아버지가 그랬다고, 민수는 없다고, 잊으라고 했다고 하셨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울기만 하셨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이 흥분하시면 안 된다며 나가 달라고 했어요. 잠깐만 더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간호사는 지금 나가라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주먹을 쥐었어요. 민수는 없다. 잊으라고 아버지의 말씀이었다는 것. 무언가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민수가 20살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님께 민수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강민수라는 이름의 사망 기록을 찾아달라고요. 변호사님이 며칠 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무실로 갔더니 변호사님이 서류를 건넸어요. 사망 신고서였습니다. 강민수 사망 일자는 65년 전이었어요. 사인은 교통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사망 신고가 사고 발생 일주일 후에 됐다는 겁니다. 보통은 바로 하는데 말이죠. 변호사님도 그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셨어요. 더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뒤 변호사님이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요.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수의 교통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을 찾았다고요. 그런데 진술 내용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목격자는 사고 차량이 고의로 들이받은 것 같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을 냈답니다. 목격자 진술은 묻혔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의로 들이받았다고요? 그럼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건가요? 변호사님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65년 전 일이라 자료가 거의 없다고요. 당시 수사 기록도 폐기됐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수는 정말 단순 사고로 죽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때 큰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고요. 혼자 나오라고 했어요. 어디서 만날 거냐고 물었더니 아버지 본가라고 했습니다. 의아했지만 갔습니다. 본가는 텅 비어 있었어요. 유산 분쟁 때문에 아무도 살지 않고 있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큰형과 둘째 형이 앉아 있었어요.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앉으라는 말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큰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그만하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둘째 형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일이라고 가족 모두에게 해가 된다고요. 왜 해가 되냐고 물었습니다. 큰형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기들도 다 안다고 민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뭘 아냐고 물었더니 둘째 형이 대답했어요. 민수는 단순 사고로 죽지 않았다고요. 그럼 뭐냐고 물었지만 큰형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다고 무덤까지 가져가야 하는 비밀이라고요.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 권리가 있다고요. 큰형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알면 안 된다고 아버지도 그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저와 관련된 일인데 왜 말해주지 않냐고 소리쳤어요. 둘째 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때문이라고 너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지만 형들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사를 멈추라고 과거를 건드리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형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그건 저와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왜 모두가 숨기는 걸까요? 차에 올라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였어요. 자기는 65년 전 민수사고 당시 목격자였다고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냐고 물었더니 변호사님이 연락처를 줬다고 했어요. 만날 수 있냐고 물었고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노인을 만났습니다. 8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 없다고요. 민수가 탄 차가 다리에서 떨어졌다고 뒤에서 다른 차가 들이받았다고요. 고의였냐고 물었더니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히 고의였다고 그 차는 민수 차를 쫓아가서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운전자를 봤냐고 물었더니 어두워서 얼굴은 못 봤다고 했어요. 하지만 차 번호는 기억한다고 당시 경찰에게 말했지만 묵살됐다고 했습니다. 차 번호가 뭐였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이 종이에 적어줬어요. 받아서 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 번호를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변호사님께 보내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차 번호는 당시 아버지 회사 소유였다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나에게만 미안했는지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차량이었다고요? 그럼 민수를 친 건 아버지 회사 사람이라는 건가요? 더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정말 알고 싶으냐고. 진실이 생각보다 더 아플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알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꿈속에서 민수를 봤습니다.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꿈에서는 얼굴이 선명했어요. 제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실로 와달라고요. 갔더니 변호사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앉으라는 말에 앉았어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의 운전자 명단이었어요.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운전자는 아버지의 운전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틀 뒤에 해고됐고 한 달 뒤에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명백한 증거인멸이라고 운전기사를 입막음한 거라고요. 그럼 아버지가 시킨 건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님은 확실하지 않지만 정황상 그렇다고 하셨어요. 왜요? 왜 아버지가 민수를 하고 물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민수의 생전 기록이었습니다. 민수는 20살 때 아버지와 크게 다퉜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뒤로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사고가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답니다. 변호사님은 추측이라고 전제하며 말씀하셨어요. 아마 민수가 진실을 밝히려고 했을 거라고, 자기가 친아들이고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요. 그걸 아버지가 막으려고 했을 거라고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민수는 저 때문에 죽은 건가요? 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를 숨기려고 민수를 죽인 건가요? 아니라고 하셨어요. 변호사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은 아버지께 있다고, 제 잘못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한강 다리까지 걸어갔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물을 봤어요.
어두운 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수 형, 처음으로 그렇게 불러봤어요. 미안합니다.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형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둘째 형이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큰형이었어요. 내용을 읽었습니다. 민수일 알아냈지. 이제 알겠어? 왜 우리가 말리는지. 이건 가족 모두를 무너뜨릴 일이야. 그만둬. 문자를 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또 꺼내 읽었어요. 이번에는 다르게 읽혔습니다. 아버지는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수를 죽인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단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만 하셨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진실을 숨기셨어요. 며칠 뒤 재판이 또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데 큰형과 둘째 형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형들 측 변호사가 또 새로운 주장을 폈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민수 형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큰형이 저를 불렀습니다. 따라갔어요. 사람이 없는 계단으로 갔습니다. 큰형이 물었습니다. 민수이를 법정에 들고 나올 거냐고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큰형이 말했습니다. 만약 그러면 아버지가 살인자가 된다고, 회사도 무너진다고, 가족 모두가 망한다고요. 그게 두렵냐고 물었습니다. 큰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렵다고, 자기들도 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다고, 아버지의 죄 때문에 모든 걸 잃을 수는 없다고요. 저도 모든 걸 잃을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평생 천대받으며 살았다고요. 큰형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들도 잘못했다고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다고요. 이제라도 잘해보자고, 유산도 나눠 갖자고, 가족으로 살자고 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필요할 때만 가족인 건가요? 큰형이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한다고 민수일은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어요.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민수 형의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묻어야 할까요? 아침이 됐습니다. 결정을 내렸어요. 변호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민수 형 일은 재판에 사용하지 말자고 했어요. 변호사님이 놀라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민수 형이 원하지 않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형은 그저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 가족을 파멸시키려던 건 아니었을 거라고요. 변호사님이 한참 침묵하시더니 알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유산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민수 형, 제가 대신 살겠습니다. 형이 살지 못한 인생을요. 그래서 나를 버렸고, 그래서 돈을 남겼다. 재판은 6달째 접어들었습니다. 형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지만 판세는 점점 저희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유언이 법적으로 완벽했고 형들의 주장은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님이 최종 변론 준비를 하자고 하셨어요. 이제 곧 판결이 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악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인생을 상상해 봤습니다. 셋째 아들 민수가 심장병으로 죽어갈 때 아버지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래서 저를 데려오셨을 거예요.
민수를 대신할 아이로요. 하지만 민수는 살아남았습니다. 기적적으로요. 그때 아버지는 고민하셨을 거예요. 2명의 막내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친아들을 선택하신 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를 버릴 수도 없으셨어요. 이미 가족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를 집안 구석에 두기로 하셨습니다. 있지만 없는 아이로요. 민수는 사랑받는 아들로, 저는 그저 존재하는 아이로요. 세월이 흘렀고 민수는 자랐습니다. 20살이 됐을 때 민수는 진실을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원래 죽을 뻔했던 아이였고 저는 대체품이었다는 걸요. 민수는 아버지와 다퉜을 겁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막으셨을 거예요. 가문의 체면을 위해서,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민수가 집으로 돌아오던 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시킨 일이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수를 막기 위해 최후의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가장 끔찍한 선택을요. 민수가 죽고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을 겁니다. 아들을 죽인 죄, 저를 학대한 죄, 모든 것에 대한 죄요. 그래서 유산을 남기신 거였습니다. 저한테 대부분을요.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할까요? 민수 형의 목숨을, 제 평생의 고통을 돈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니요 였습니다. 다음 날 최종 변론이 있었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형들도 형수들도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먼저 변론하셨습니다. 고인의 유언은 명확하다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고인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형들 측 변호사도 변론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이미 모든 주장이 반박당했으니까요. 판사가 말씀하셨습니다. 판결은 2주 뒤에 선고하겠다고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큰형과 마주쳤어요. 큰형이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우리가 졌다고요. 아직 판결이 안 났다고 하자 큰형은 고개를 저었어요. 판사 표정을 봤다고, 우리 쪽으로 기울지 않았다고요. 큰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다고, 평생 우리를 키우시고 사랑하시다가 마지막에 왜 저한테 모든 걸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요. 말해줄까 고민했습니다. 민수 형 이야기를요. 하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그건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판결일이 왔어요.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언론도 많이 나왔어요. 이 사건이 화제가 됐거든요. 판사가 입장하셨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판사가 앉으라는 손짓을 하셨고 모두 앉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길고 긴 내용이었습니다. 유언장의 유효성, 고인의 정신 상태, 모든 것을 검토한 결과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나왔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가 이긴 거였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형수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형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저 앉아 있었어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변호사님이 막아주셨어요.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본가가 제 것이 됐으니까요.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부자가 됐습니다. 회사도 땅도 건물도 모두 제 것이 됐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민수 형의 희생 위에 있는 거였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님이었어요. 축하한다고 유산 집행이 곧 시작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는데 변호사님이 한 가지 더 물으셨어요. 이제 뭘 하실 거냐고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형들은 그 돈을 가만두지 않았다. 판결이 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산 집행이 시작됐어요. 회사 지분이 제 명의로 넘어왔고 부동산과 계좌도 모두 이전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을 보는 순간 실감이 났어요. 정말 부자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큰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급한 일이 있다며 회사로 오라고 했습니다. 회사에 간 건 처음이었어요. 큰 건물이었고 로비는 넓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자 큰형과 둘째 형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변호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앉으라는 말에 앉았어요. 큰형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주식량도 계약서였어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큰형이 설명했습니다. 회사 경영권을 자기들한테 넘기라고 대신 배당금은 제가 받으라고요. 경영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제가 경영하겠다고요. 큰형이 비웃었어요. 경영이 뭔지나 아냐고 회사를 운영해 본 적이나 있냐고 따졌습니다.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큰형이 고개를 저었어요. 배울 시간이 없다고, 회사는 지금 위기라고, 제가 잘못하면 수천 명의 직원이 거리로 나앉는다고 했습니다. 협박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둘째 형이 끼어들었어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회사 상황이 좋지 않다고요. 그럼 왜 유산을 가지려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둘째 형이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제가 명예회장이 되고 경영은 형들이 맡으면 된다고요.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거절한다고 했어요. 제가 회장이 되겠다고, 경영도 제가 하겠다고요. 큰형이 소리쳤습니다. 고집 부리지 말라고, 회사가 망하면 책임질 거냐고요. 책임지겠다고 대답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숨을 고르는데 둘째 형이 따라 나왔어요. 문수야 하고 불렀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둘째 형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경영할 거냐고, 생각을 바꿀 수 없냐고요.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 형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각오하라고,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지만 둘째 형은 대답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며칠 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주요 임원들이 사표를 냈어요. 한꺼번에 5명이나 됐습니다. 인사팀에 물어봤더니 모두 개인 사유라고 했어요. 하지만 수상했습니다. 너무 동시다발적이었거든요.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계약을 파기했어요.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불안해했고 주가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께 상담했습니다. 이게 형들 짓인 것 같다고요.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셨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임원 절반이 사라졌고 거래처도 반이 줄었습니다. 직원들은 제게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복도를 지나가는데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냐고, 새 회장이 문제라고,
차라리 전 전무님이 맞는 게 나았다고요. 사무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정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고요. 거절하라고 했지만 비서가 말했어요. 계속 거절하면 루머만 퍼진다고 한 번쯤은 해명하는 게 좋을 거라고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기자가 왔어요.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사 상황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기자가 또 물었어요. 경영 경험이 없는데 회사를 제대로 이끌 수 있냐고요. 배우고 있다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제게 불리하게 나왔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경험 없는 신임 회장, 회사 위기 자초. 댓글도 악랄했습니다. 회사 망하겠네. 직원들 불쌍하다. 욕심만 부리지 말고 물러나라.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밤에 집에 돌아와 소주를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그날은 마셔야 할 것 같았어요. 한 병을 다 마시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틀렸을까요? 물러나야 할까요? 하지만 민수 형 생각이 났습니다. 형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우셨어요. 저도 포기하면 안 됐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회장실에 앉아 회사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계약서, 모든 걸 읽었어요. 모르는 게 나오면 검색했고, 그래도 모르면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이 문제인지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이 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요. 나는 처음으로 가족에게 맞섰다. 회사 자료를 파헤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임원들이 사표를 낸 시기가 모두 같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직한 회사도 같았습니다. 형들이 새로 만든 계열사였어요. 더 조사했습니다. 거래처가 계약을 파기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형들의 새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형들은 제 회사를 고의로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메일 기록, 계약서, 통화 내역, 모든 것을 수집했어요. 변호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이 검토하시고 연락을 주셨어요. 이건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고소할 수 있다고요. 고민했습니다. 정말 형들을 고소해야 할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형들은 스스로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변호사님께 진행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뒤 형들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됐어요. 배임 행위를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큰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어요. 큰형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고소할 거냐고, 가족끼리 이럴 거냐고요. 형들이 먼저 시작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회사를 무너뜨리려 한 건 형들이라고요. 큰형이 할 말이 없었는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일주일 뒤 형들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원한다고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큰형, 둘째 형,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와 있었어요. 저도 변호사님과 함께 갔습니다. 큰형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잘못을 인정한다고 모든 행위를 중단하겠다고요. 대신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빼간 임원들을 모두 돌려보낼 것,
거래처 계약도 원상복구할 것, 그리고 손에 배상금으로 100억 원을 지불할 것. 큰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100억이라고 그건 너무 과하다고 소리쳤어요.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회사가 입은 손해를 계산하면 그 정도라고요. 1시간 동안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형들이 받아들였어요.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형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특히 큰형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둘째 형이 말했습니다. 이제 만족하냐고,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기분이 좋으냐고요. 무너뜨리려던 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저 제 것을 지키려던 것뿐이라고요. 둘째 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변호사님이 수고했다고 하셨어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임원들이 돌아왔습니다. 거래처도 계약을 재개했어요. 회사가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퍼졌어요. 형들이 신임 회장한테 당했다는 소문, 100억 원을 물어줬다는 소문이요. 업계가 술렁거렸습니다. 형들의 새 회사는 타격을 입었어요. 투자자들이 발을 뺐고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형들은 회사 문을 닫아야 했어요. 한 달 뒤 둘째 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고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둘째 형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고 옷차림도 허름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욕심을 부렸다고요.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요. 둘째 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 인생이 망했다고, 다 잃었다고 울었어요.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앉아서 지켜봤어요. 둘째 형이 물었습니다. 왜 끝까지 버텼냐고, 포기하고 형들한테 넘겼으면 모두가 편했을 거라고요. 대답했습니다. 평생 밀려나며 살았다고, 이번만큼은 제 것을 지키고 싶었다고요. 둘째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둘째 형이 말했어요. 사실 형들도 알고 있었다고, 제가 불쌍하다는 걸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고, 질투도 났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왜 질투를 느꼈냐고 물었더니 둘째 형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사랑한 건 저였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었다. 회사는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임원을 충원했고 사업도 확장했어요. 주가도 회복됐고 직원들의 신뢰도 되찾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제대로 된 회장이 됐어요. 경영을 배웠고 회사를 이끄는 방법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큰형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손편지였어요. 오랜만에 받는 형의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큰형은 이렇게 썼어요.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고, 욕심이 과했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존중했어야 했는데 돈에 눈이 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어요. 이제야 이해한다고, 아버지가 왜 저한테 유산을 주셨는지요. 저는 형들과 달리 돈보다 중요한 걸 알고 있으니까요. 편지를 접었습니다. 큰형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저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한번 와달라고 했어요.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많이 야위셨습니다.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눈을 뜨셨어요. 이번에는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문수야 하고 부르셨어요.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뻗으셨어요.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하다고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다 괜찮다고요.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행복하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하다고, 이제는 행복하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어요.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작은 장례식이었어요. 형들도 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조문객을 맞이했어요. 오랜만에 형제가 함께 섰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장례가 끝나고 형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큰형이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했습니다. 큰형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고 지내자고, 그래도 우리는 형제라고요.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다시는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없을 거라는 걸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몇 달 뒤 회사 창립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아버지가 평생 일구신 것이라고, 그 뜻을 이어받아 더 크게 키우겠다고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옆에 앉은 임원이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달라지셨다고,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웠다고, 많이 배웠다고요.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액자에 담긴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웃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대답이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제 자신으로요. 돈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수단일 뿐이었어요. 진짜 목적은 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산다. 2년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업계 1위가 됐어요.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고 해외로도 진출했습니다. 직원 수도 2배로 늘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구석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떳떳하게 앞에 서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 민수 형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형의 이름을 걸고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형이 살지 못한 삶을 다른 이들이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재단 설립식 날 형들도 왔습니다. 큰형이 축하한다고 했어요. 좋은 일 한다고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형들의 얼굴은 많이 편안해 보였어요. 삶을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둘째 형이 저를 불렀습니다. 산책하며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공원을 걸었습니다. 둘째 형이 말했습니다. 요즘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고, 카페를 연다고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형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큰 욕심 안 부린다고, 작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요.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한테서 배웠다고요. 무엇을 배웠냐고 물었더니 둘째 형이 대답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헤어지기 전에 둘째 형이 물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하다고요. 정말냐고 다시 물었고 정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둘째 형이 다행이라며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본가에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책상이 있었어요. 그 책상에 앉아
민수 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형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지만 그래도 쓰고 싶었어요. 형, 저는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형이 살지 못한 삶을 제가 대신 살고 있어요. 형의 목까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보였어요. 민수 형인 것 같았습니다. 67살이 된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요. 저는 강문수입니다. 입양아로 태어나 평생 천대받으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당하게 제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돈이 제 인생을 바꿨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진짜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게 됐고 제 가치를 알게 됐어요. 형들과는 가끔 연락합니다. 명절에 만나기도 하고요.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족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고 있어요. 회사는 여전히 잘 돌아갑니다. 저는 좋은 회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직원들을 아끼고 사회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민수형 장학재단은 벌써 100명이 넘는 학생을 도왔습니다. 형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유산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여전히 일용직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게 제 삶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한테 기회를 주셨습니다. 늦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저도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어요. 민수 형한테 하신 일은 용서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해는 합니다. 아버지도 불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걸요.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대체품으로 태어났지만 대체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살았어요. 제 방식대로, 제 선택으로요.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고 누구의 대체품도 아닙니다. 그저 강문수, 저 자신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서재 불을 끄고 침실로 갑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요. 내일도 해가 뜰 겁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저는 그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요. 민수 형, 편히 쉬세요.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말합니다. 잘했어요, 문수야. 정말 잘했어요. 눈을 감습니다. 평온한 잠이 찾아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더욱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